예,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이사가 오늘 구속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김 대표의 구속 여부가 향후 검찰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린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에 끝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는데요. 예. 오늘 관련 내용을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조금 전 그 기자 연결로도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 먼저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내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김태한 대표 구속영장 심사를 오늘 받았고요. 네. 이제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쯤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혐의가 보니까 증거인멸 교사 혐의인데요. 네. 관련 내용부터 좀 복기를 해주시죠. 네, 사실 증거인멸 교사도 중요하지만은 이 내용의 배경을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 예. 내용들이 사실 용어들도 좀 복잡하긴 한데요. 어렵습니다. 아주 예. 심플하게 좀 어려운 것일수록 이해를 네네. 하자면요. 2015년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15년도에 이제 삼성물산과 그리고 제일모직의 합병이 있었죠. 삼성물산은 삼성생명에 대해서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가장 대주주입니다. 예, 예.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그래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 당시 가장 이슈가 됐던 거는 제일모직은 또 우리 이재용 부회장이 가지고 있는 또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거든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통해서 결국 삼성물산 그리고 삼성생명, 삼성전자까지 그룹 전체 경영권을 승계하는 어떤 작업의 중요한 일환이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2015년이 문제가 되는 거는 이 제일모직의 가치가 과연 삼성물산과 합병 비율이 맞는지에 대해서 지금 계속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관련된 사건에서도 논의가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상황인데 당시 제일모직의 가치 평가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게 제일모직의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 정확하게는 46% 지분을 보유했던 그렇죠. 삼성바이오로직스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또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에픽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 회사가 갑자기 엄청나게 실적을 낸 게 아니라 얼마나 탄탄한가를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 회사의 갑자기 실적이 바뀐 건 아니고 단지 회계 기준상 소위 말하는 관계회사,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함으로써 발생되는 평가 차익 부분이 발생하면서 갑자기 2015년도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순이익이 굉장히 1조 7천억 수준으로 높게 평가가 되는 이전보다 훅 늘어난 거죠. 그렇죠. 갑자기.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2016년 11월에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회계적인 방법이 일종의 상장 혹은 합병을 정당화하기 위한 고의적인 회계 부정으로서 저질러진 것이 아니라 의혹 제기가 있어왔고 2018년 11월에 이제 금융위원회에서는 이 회계 부정 이것이 고의적인 회계 부정이다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삼성 쪽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쪽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그것은 고의적인 회계 부정이 아니다 이렇게 다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상황에서 검찰의 고발이 이루어지고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당시에 이제 관련된 내용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고의적으로 공용 서버와 직원 PC에 있는 내용들 자료들이 은폐됐다는 정황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주도한 것으로 여겨진 실무자와 임원들에 대해서 이미 구속영장이 신청이 돼서 구속이 이루어졌고요. 네. 최종적으로 이것을 지금 지시하고 실행하기로 한 의사결정권자로서 대표에 대해서도 네. 오늘 이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장급에서는 이제 첫 신병 확보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오늘 영장 발부가 이루어질 것이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그렇습니다. 변호사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일단은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예. 공장의 바닥을 뜯고 회사의 공용 서버를 은폐하려면은 어느 정도 선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는지를 보면은 사실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이제 실무자 쪽에서 그런 결정을 할 윗선으로 가야 수는 된다.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담당 임원도 결정을 할 수 있겠지만은 이제 일부 개개인의 개인 PC를 직원들이 개개인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공용 서버 자체까지도 들어가는 수준의 문제였다면은 이것이 최고 경영진과 무관하게 이루어지기는 사실은 어렵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하는 의견이 사실 더 많다라고 볼 수 있고요. 예. 그렇다면 이미 관련된 임원들과 실무자들이 구속된 상태에서 그리고 그 위에 의사결정권자로 지금 검찰은 주장을 하고 있는 예. 대표에 대해서도 영장이 청구된 것이 맞고 그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검찰 입장에서는 증거를 상당 부분 좀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이거를 반박할 수 있는 어떤 내용이 있지 않는다면 네. 영장 발부 가능성, 특히나 또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이오에피스도 그렇고 삼성전자의 사업전 TF 소속 상무 2명도 지금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기 때문에 네. 오늘 김 대표를 포함한 3명에 대한
영장도 발부 가능성 커 보인다. 이렇게 네. 정리를 좀 해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보니까 이게 이제 가장 큰 관심사는 JY, 이 네. 재영 부회장 쪽으로 향하겠느냐 수사가 네. 이제 뭐 그렇게 가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보니까 검찰이 삼성 측이 삭제한 폴더에서 네. 부회장 통화 내용 등을 좀 복원했더니만 네. 이재용 부회장과 그것 때문에 불식회계에 있어서 어떤 연관성이 있지 않았겠냐 이런 걸 좀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물론 보도 내용만 봐서는 네. 통화의 시점이나 이런 것도 좀 불분명하긴 하지만 그렇긴 합니다. 예. 지금 두 가지 크게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2015년도에 이루어졌던 분식 회계에 관해서 누가 결정하고 누가 주도해가지고 한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작년에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고의적인 회계 부정이라는 결정이 나온 다음에 검찰 예.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검찰 수사에 맞서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다면은 이 조직적인 개입은 또 어느 선에서 누가 주도한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그 음성 파일이 만약에 이제 최근에 2018년 이후에 나온 부분들이라면은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가장 핵심적인 거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현재 대표도 있지만은 예. 사실 삼성전자에서 이제 삼성전자 사업지원 TF라고 일명 이야기를 하고 있죠. 뭐 미래전략실의 후신이라고 보도는 되고 있는데 이 삼성전자 측에서도 개입이 됐고 나머지 계열사들에서도 개입이 됐다면은 네. 이것이 단순하게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는 하나의 계열사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삼성 그룹 전체적인 차원의 하나의 계획과 증거 인멸로 볼 수도 있고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똑같은 순서를 밟아간다면 그러면 네. 그러한 의사결정을 과연 누가 내렸고 그런 네. 의사결정을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지까지도 수사가 미칠 수밖에 없다. 그럼 이렇게 이재용 생각합니다. 부회장을 소환해서 네. 조사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까요? 제 생각에는 이제 모든 검찰 수사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네. 가장 핵심적인 의사결정권자, 가장 핵심적인 인물은 사실 가장 마지막에 예. 소환을 합니다. 그렇죠. 미리 준비들을 다 갖춰놓고요. 이 사건 삼성 바이오로직스 수사도 마찬가지로 실무자부터 그 윗선 그리고 임원 그리고 지금 대표를 향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이제 삼성전자 이제 사장 인사에 대한 소환도 임박이 됐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실무자와 그룹 차원의 이제 사장단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이후에 예. 모든 준비가 갖춰진 이후에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사장단과 부회장 간의 어떤 네. 그 연락을 주고받은 어떤 네. 이 사건과 관련해서 네. 정황이 포착이 돼야 그 부분은 좀 가능하다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뭐 정황이 포착이 됐더라도 충분한 준비를 갖추고 소환할 가능성이 매우 그렇군요.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 이슈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린 이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예. 얼마 전에 자신의 재판에는 출석을 했었는데 이 전 대통령 재판에는 증인으로 불출석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좀 여러 번째예요, 가지 일곱 번째. 이유로 네.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재판에는 출석을 하고 지금 계속 이렇게 7번째, 8번째 계속 이렇게 불출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먼저 좀 짚어보고 싶은데요. 네, 어떻게 보면 좀 이거는 답이 좀 명확합니다. 네. 본인의 재판에 피고인이 돼서 출석을 안 하면 구속이 됩니다. 그건 본인의 어쩔 수 재판은 없군요. 예. 불구속 수사와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는 있지만은 불구속 재판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보통 이제 기소하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예.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라는 표현이 쓰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불구속 재판을 성실하게 받을 거라는 기대 때문에 불구속 재판을 하는데 자신의 재판에 만약에 나오지 않는다면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고 봐서 바로 구속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재판을 도주하려는 의향을 진짜 가진 사람이 아니라면은 이제 당연히 출석을 하고요. 네. 근데 이제 증인 같은 경우에는 불출석을 했다고 해서 원칙적으로는 뭐 강제 구인이 되거나 이런 경우가 일단 초기 단계에서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무상. 다만 이제 지금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은 재판부에서 과태료 사실 증인이 불출석할 경우에 저희들이 실무적 관행은 한 2회 내지 3회 정도 고의적으로 아무 이유 없이 불출석을 하면은 한 200만 원 정도 과태료를 매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례적으로 이제 강한 500만 원의 과태료를 매겼고 또 감치까지도 이건 처할 내야 수도 되는 있다. 거죠? 네, 500만 원. 본인이 출석해가지고 하면은 재판부 재량을 다시 취하할 수도 있습니다. 취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예. 이렇게 하는 상황이고요. 사실은 이 이명박 전 대통령 쪽 변호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 이런 뇌물이나 이런 정치권 관련된 이슈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증언이 바로 유죄 판단의 증거가 되는데 변호인들로서는 그 증인의 증언을 탄핵, 그 증언이 잘못됐다는 것들을 법정에서 드러내는 것 말고는 사실 방어권 행사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근데 불리한 진술을 많이 한 핵심 증인이 출석을 안 하게 되니까 이제 사실은 그런 방어권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되게 궁금한 게 그 심리적인 걸 저희가 말 수는 없겠습니다만 예. 굳이 좀 파악을 해보자면 최측근이었고 집사라 네. 불렸으니까요. 수사기관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내놨고요. 네. 근데 이후에
협조를 하지 않는 이유는 뭔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어떤 그 대면이 좀 불편하기 때문에 뭐 이런 것도 있을까요?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두 가지가 다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이제 불편함도 당연히 있을 것이고요. 이거를 법적인 용어는 아니지만은 예. 실무상 많이 쓰이는 표현 중에 적대적 증인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적대적 증인이요. 네, 그러니까 피고인의 입장에 적대적인 진술을 했거나 나오더라도 그런 증언을 할 것 같은 증인을 이제 적대적 증인으로 저희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제 사실은 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로서는 김백준 씨가 나오면은 그 증언을 탄핵하기 위한 굉장히 강력한 공격적인 예. 발언, 증언 진술들을 네네. 요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나이도 고령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진술 조서 내용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 개인적으로는 될 수 있는 부담이 시간입니다. 될 수 있는 거군요. 네, 꼭 이명박 대통령과의 인연을 떠나서도요. 자체라도. 예,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높고요. 아마 이제 또 과거의 일이고 상당히 시간이 지난 일이기 때문에 네. 기억과 진술의 비일관성과 모순성에 대해서 집요하게 파고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나오기 좀 부담스러운 재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예. 예. 앞으로 계속 안 나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사실은 저희가 공판 증인이 예. 형사 공판 증인이 7회까지 불출석하는 경우는 실무적으로 거의 없다고 거의 매우 보시면 됩니다. 드물군요. 예.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정도로 했기 때문에 이제 재판부로서도 이례적으로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또 감치까지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떻게 결론이 나든 네. 이제 지금 핵심 증인이 증언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그 김백준 씨에 대한 증언이 없이 그냥 재판이 종결될 가능성은 낮고 사실 그것 때문에 지금 재판이 좀 길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500만 원하고 이제 감치하는 거는 강제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걸 김기획관이 좀 피할 일은 좀 쉽지는 않겠네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켜봐야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29일인가 다음 수요일인데 저희가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입니다. 이게 참 뭐 이것도 끔찍한 일인데 경기도 양주시청 인근 한 주차장에서 50대 부동산업자가 광주의 한 뭐 조직으로 그 의심되는 그 폭력배에게 무참하게 폭행을 당한 채 숨졌습니다. 일단 사건 개요부터 좀 짚어보죠. 네, 일단 이 조직폭력 부두목으로 지칭이 되고 있는 A 씨가 있는데요. 사업가 B 씨라고 지칭하자면은 예. 이 B 씨가 가족들한테 A 씨를 만나러 간다라고 나갔고 그 이후에 연락이 두절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가족들이 우려가 돼서 실종 신고를 했고 실종 신고 이후에 이제 그 숨진 채로 발견이 된 건데 굉장히 심하게 폭행당한 흔적이 있었고요. 근데 관련돼서 조속한 수사가 이루어져서 이제 그 당시 이 A 씨와 관련돼서 공범으로 활동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금 신병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A 씨의 동생은 체포가 됐고요. 예. 또 공범으로 가담한 사람들은 조금 이례적이지만은 이제 이 사건 현장 인근에서 자살 시도를 예.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뭐 여관에서 이렇게 뭐 수면 유도제를 수면 먹고 유도제를 먹었다고 했죠. 뭐 유서에 이제 살인 사실을 좀 시인하고 적시하는 네 그리고 내용들. 시체가 어디 있는지까지도 얘기한 내용으로 발견이 됐다라고 네. 합니다. 지금 다행히도 그 두 사람은 이제 그 의식을 회복하는 중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사건 전말에 대해서 지금 파악이 되고 주범 A 씨에 대한 수배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그렇군요. 발표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A 씨는 수백 몇 네. 명만 떨어진 상황인 거잖아요. 네. 현재까지는 글쎄요, 이게 뭐 좀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추정이 되고 있는데 이들을 잡게 된다면 어떤 혐의가 적용이 되는 거고 어떤 처벌까지 내려지게 되는 건가요? 네, 당연히 이제 같이 합동해가지고 예. 납치하고 감금했기 때문에 거기에 예. 대한 납치감급죄가 성립이 되고요. 예. 이제 이게 식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달라질 수는 있지만은 사실 근본적으로 살인 아닙니까? 합동해서 살인을 했기 때문에 최고 사형까지 당연히 가능한 범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상당히 큰 거네요. 그게 굉장히. 그렇죠. 그러니까 처벌 예. 수위는 어떻게 사람을 되는 납치해서 거죠? 예. 살해한 것이고요.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주도해서 한 것이고 또 보도 내용에 그러니까 따르면 무기징역까지 가능할 수 있는 거죠. 이건 살인이기 때문에 사형까지 무기징역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형까지도. 네, 최고 사형까지 가능할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또 과거에도 A 씨가 비슷한 이제 살인까지는 아니지만 예. 비슷한 사업가들 납치해가지고 폭행했던 예. 전력이 있었다는 점들을 봤을 때는 아마 최고형이 구형될 가능성도 꽤 높은 사안이다 이렇게 이 보여집니다. 공범 두 명이 아까 이제 그 네. 수면 유도제를 먹고 극단 선택을 했다 했는데,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해석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좀 피동적인 입장이었던 건지 왜 그렇게 극단 선택을 했을까요? 뭐 저희가 뭐 사실관계를 100% 알 수는 없지만요. 그렇긴 합니다. 근데 아마 이제 이 사실관계를 하나를 가지고 이제 그 공범들은 그런 주장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폭행을 가한 것은 맞고 폭행을 했지만 사망에 이르기까지는 예상하지 못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망에 이르게 돼서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이제 이렇게 죄책감에 이렇게 한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게 됐고 이렇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살인죄가 아니라 폭행치사, 강금치사로 이제 다른 죄가 적용이 될 수 있고 그러면 예. 최고형이 내려가는 낮아질 거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물론 이제 그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법률적으로 계산을 해서 했다라고 저희가 단정할 수는 없고요. 예. 네, 다만 아마 이제 향후에 그런 주장들을 할 여지는 있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여러 가지 이슈들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